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수능 영어 강사 김도환입니다. 이제 시즌3가 다가왔어요. 시즌3는 9월 모의고사 전까지,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직후 해설 강의까지 하는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 학생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내신을 하던 학생들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기존에 다니던 학원에서 뭐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습에서 좀 차질이 생겨가지고 학원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학생들이 아마 대체로 이 영상을 볼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현재 수능 영어의 경향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것 같으며, 특히나 이번 6월 모의고사가 워낙 혼란스러웠어서 영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며, 그리고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추가될 것 같아요. 시즌3 제 강좌의 제목은 포지션 앤 루틴입니다. PNR이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고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떤 포지션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선 글을 읽을 것인가,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어떠한 루틴이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설명을 할 때 좀 제 가치관이나 그리고 영어 시험의 좀 특성을 한마디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This is not about knowledge, it's a war of perspective.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수학이랑 탐구 같은 경우는 개념을 배우고 해당 개념을 시험에 녹여냅니다. 근데 국어랑 영어는 지문 내에 있는 정보를 재조합하고 활용하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파악해서 이제 정답을 도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해당 지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읽을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게 국어랑 영어의 좀 수학과 탐구와 같은 개념형 학습과하고의 차이점이 보이는 영역이죠.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관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not just perspective, now is a strategy. 이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이 전략적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효과적임과 효율적임이 중요한 기준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능까지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제 시즌3에 해당하는 의미는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9월 모의고사가 걸쳐 있고 아이들의 학습 주기로 봤었을 때는 현 시점이 이전 시즌과는 다르게 학습보다는 시험을 염두에 두고 학습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 이제 이투스 247 송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생각의 차이에서는 수능 대표 강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이투스북 연간 검토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을 수강하게 됐을 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이론적 완결성이에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그때 당시에 이미 사교육 쪽에 몸을 담가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교재 작업을 좀 세게 들어가기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당시 연세대학교 교수님들에게 이제 현재 제 교재의 구상안이 어떠하며 현재 이 정도로 나왔는데 어떠한가 좀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교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수능의 방향성하고는 적합한 것 같고, 그래서 강점이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제가 N수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독학 재수에서 수업을 추가로 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 비교 대상은 항상 인터넷 강사들이랑 두려고 해요. 근데 이론에 한정해서는 가장 완결성이 높은 이론을 제가 만들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본인이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좋은 이론을 쓰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시험의 실전에서 적용이 가능한가가 중요하겠죠.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자료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 이제 꾸준한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학습 안정감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시기별로 학습 전략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배워야 하는 내용물의 핵심적인 사안들, 우리가 흔히 개념이라 부르는 거 있죠. 그건 가급적 고정적인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개념이 좋다라는 가정하에
100가지의 무기를 쓸 수 있는 사람과 3가지의 무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제한 시간이 걸린 싸움에 들어간다라고 해봅시다. 100가지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요. 100가지를 다 고려하고 있으면 인지 부담이 너무나도 커요. 무조건 지문 중심으로 일단 접근을 하는 게 좋다 보니까 우리가 써야 하는 범용성이 넓은 자신 있는 무기 3가지 정도로만 쓰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매 지문마다 새롭게 전략을 짜내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서 이제 학습 안정감을 학생들한테 이제 만들어 주려고 해요. 시험 상황에서도 당연히 안정감 느끼게끔 하고 있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로는 이제 저희가 6월 달에 있었던, 이제 지난달이네요. 이제 6월에 있었던 모의고사가 정말 역대급으로 쉬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강사계나 아니면은 이제 뭐 교육적으로 봤었을 때, 입시적 관점으로 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 좋은 모의고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야 좋은 모의고사가 아니라 이제 입시 상황으로 가정을 했었을 때는 변별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가다 보니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1등급 비율이 19.1%가 나왔고 2등급 비율이 1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합 35%의 학생들이 1, 2등급권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거는. 좀 더 이제 이 말에 힘을 얻고자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 그리고 이제 3년 전, 4년 전에 해당하는 자료인데 1등급 비율이 정말 높았을 때가 이제 3년 전에 16% 정도에 나왔었을 때가 정말 높았어요. 그런데 이번 6월 모의고사는 19.1%면 이것보다 극단적인 수치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혹자는 쉬운 모의고사 기조 또는 수능 영어가 쉬워질 것이다 라고 과감하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상황을 이제 돌이켜 봤었을 때 얘를 기준으로 수능을 바라보면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를 봤었을 때 4%대로 고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를 봤었을 때 6월 모의고사 엄청 어렵게 내고 9월 모의고사 엄청 쉽게 냈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때서는 다시 6% 정도로 조정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단일 요소 가지고 과감하게 예측하는 거는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는 지금 저 19.1%라는 게 마치 이때처럼 특이값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의 1등급 비율만을 봤었을 때는 4에서 8% 안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6월 모의고사의 비율과 9월 모의고사의 비율의 사이 정도로 좀 잡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19.1%가 나왔다? 9월 모의고사는 사실 이것도 좀 신뢰성이 높은 예측은 아니지만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 6월 모의고사는 6월 모의고사보다는 무조건 어렵게 낼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게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수능은 어떻게 될 것이다? 아마 4%에서 8% 사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수능에서는 아마 4%, 8% 내외 정도 설정될 것 같고요. 9월은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9월도 그냥 모의고사잖아. 결국에 중요한 건 수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9월 모의고사는 6월 모의고사와 달리 좀 평가적 성격이 짙어요. 이 평가적 성격이 짙다라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모의고사랑 거의 딱 붙어있는 중요한 시기가 옵니다. 그게 수시입니다. 그래서 수시 지원을 할 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최저를 맞추고자 이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시파였다라면은 이제 기존에 이미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9월 모의고사의 이제 성적을 보고 본인이 수시로 지원할 대학교 성적권대를 이제 결정을 할 텐데, 그러다 보니 9월 모의고사는 6월 모의고사 달리 성적의 의미가 붙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은 상태가 돼야 좀 여러분들이 수시 전략에서 정시 전략은 이제 수능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죠. 수시 전략에서 좀 안정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도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렵다는 거는 도대체 뭐가 어렵다라는 것이냐,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곧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요 문항은 이제 작년도 6월 33번에 실려 있었던 이제 영어였어요. 근데 제가 번역을 해서 넣어놨고요. 요거를 쭉 읽었을 때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지 또는 내용이 잘 납득이 가는지와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이제 영어 텍스트가 국어와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은 언어가 다른 것 말고도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영어는 훨씬 더 짧은 글이 나오죠. 그럼 쉬울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평가원은 지문을 선정해서 올 때 하나의 완결된 메시지가 가능한 논리적인 연결 구조를 가진 논리성이 충분한 지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완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상당히 좁게 돼요. 이제 쓸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굉장히 압축적인 글들을 가져오게 돼요. 상징하는 바도 이제 다양한 이제 글들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좁은 공간 안에서 단서들을 바탕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문의 난이도가 국어 쪽에 비해서는 좀 더 높게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압축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글의 추상도가 좀 많이 높게 잡힙니다. 이제 뭐 연계된 시스템, 뭐 내적 과정, 뭐 완전한 인지 시스템, 주관적 경우, 외부 환경으로 확장되고 말들이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수업에서는 글의 추상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딱 상이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추상도가 높은 것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글이 좀 어렵고요. 이제 문제를 풀기가. 두 번째로는 논리가 많이 복잡한 편이에요. 압축적으로 넣다 보니까 각각의 문장이 하고자 하는 역할이 좀 명확하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떠한 시스템으로 작용한다, 뭐 정의 내렸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 확장하고, 마찬가지다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정신적 기관이 된다, 그걸 통한 결론, 판단 같은 걸 내고요. 그래서 이런 논리적 기능들을 다 배워야 하는 것도 사실은 부담입니다. 시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쉽지도 않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이 주관적 경험과 해결책에 영향을 주느니 들어가야 되는데 위의 맥락을 읽고 얘를 예측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환경과 경험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어가지고 그거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수능 시험장에 가면은 긴장도 당연히 많이 되고 중요한 시험이라고 인지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부드러운 추론 과정이 원활히 될 거라고 보기엔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잘라온 이유가 이제 더 밑에 글이 있었어요. 근데 밑에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회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제 다듬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뒤쪽을 더 읽다 보면은 당연히 더 헷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론 능력도 이제 요새 영어, 사실 요새가 아니에요. 한 20년 전부터 이랬어요. 어려워지게 만든 수능 영어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수능 영어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냐? 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배워야 돼요. 상당히 많죠? 이제 여러분들 단어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문장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말씀드린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이해적 측면, 그러니까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며 우리가 배운 논리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당연히 배워야 되고요. 그래요. 글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글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 발문이 요구하는 바가. 그러면은 내가 글을 이해하지 않고선 순서 문제를 풀 수 있다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물론 그러면은 내가 글을 이해 안 하고선 풀려면은 어떻게 할 건데 그 어떻게를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 측면이 이제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이해하고선 풀면 가장 좋아요. 근데 특정 문항들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해하지 않고선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유형별로 접근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빈칸이라고 다 같은 빈칸의 느낌이 아니고요. 뭐 순추론, 역추론, 종합추론, 논리와 맥락을 활용하는 경우 등등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배울 때는 나눠서 배우고요. 시험장에서는 그게 종합적으로 나오거든요. 뭐가 정확히 이게 나올 것이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눠서 배운 다음에 이제 매주 뭐 테스트를 본다라는 식으로 종합적인 능력들도 기를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게 좋은 수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파트에서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배워야 되고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요거 이제 하나하나는 수업에서 듣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은 양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자, 그래서 이제 요 어려운 수능 아마 나올 것 같아서 어려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강좌를 어떻게 꾸리고 있으며 흔히 얘기하는 좋은 강좌란 무엇인가?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강좌를 구성하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three factors라고 적어놨는데, 하나는 컨셉트고요, 하나는 시스템, 하나는 컨텐츠입니다. 어떤 것을 목표로 컨셉, 어떤 것을 목표로 갈 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그 시스템 속에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디 상담을 가셨을 때 이 강좌의 컨셉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며 무엇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배우나요? 물어보시면은 좀 조사를 하고 오셨나 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신다라면은 강좌 준비가 좀 덜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컨셉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이번 시즌의 주된 컨셉은 P&R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지션과 루틴을 배우는 건데, 포지션은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문장을 읽다가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듣다가도 이 사람 저 얘기하려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 때 야, 이 얘기하네. 맞네. 이런 식으로 푸는 느낌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수험생 입장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은 여기 안 중요한 것 같은데, 그치? 이제 배웠던 내용으로 바탕으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그치? 요런 거 나왔을 때 보통 중요하다라고 했어. 그래서 각 문장에 들어갈 때 어떤 포지션으로 읽을 것인가, 이 글을 이해하는 태도를 배우는 걸 저는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루틴은 내가 문제를 풀 때, 나 이렇게 실수했었어. 또는 빈칸 문항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 와 같은 행동 루틴을 배우는 구체적 영역들을 저는 이제 루틴이라고 짓습니다. 제 모든 커리큘럼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기존 커리큘럼과의 조금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제 앞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납득이 가실 텐데, 이제 우리가 시즌 1, 윈터, 시즌 2, 3월부터 6월, 시즌 3, 7월, 9월, 시즌 4, 크게 이렇게 4가지 시즌으로 나눠요. 그래서 9월 때까지는 쭉 실력을 어느 정도 올리다가요, 이제 시즌 3에서는 그때부터는 실전 연습이 조금씩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시험을 대비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시즌 4는 더 이상 학습할 수는 없고요. 무조건 시험 대비만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앞선 시즌에서는 학습을 통해서 최고점을 올리는 작업을 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접근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즌 3에서는 어려운 문제만 풀 수는 없어요. 이제 쉬운 문항, 중간 문항에서 안정감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항이 나왔을 때 전략적으로, 이 전략이라는 건 시간까지 신경 쓰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상이 들어가야 돼요. 이전 시즌에서는 시간 제한은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아요. 최대한 아는 것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많은 문제들을 뚫어낼 수가 있어야 되고요. 시즌 3에서는 안 되겠다, 이번 시험에서는 요 문항은 패스하자,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즌 3가 좀 특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배우는 게 좋은데 일정 부분은 제가 더 배우지 말라고 할 거고요. 특정 문항에서 더 깊이 생각하지는 말자, 너무 깊게 들어갔다라는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포지션에서 중요한 말은 모든 글을 이해하는 사람이 문제를 못 맞출 리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당연하죠. 모든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평가원의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은 이해 다 되니까 문제를 못 풀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틀려요, 이 사람이. 그럼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문제를 출제한 사람 잘못이에요.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못 푸는 문제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그래서 포지션에서는 이해하는 법, 그래서 최대한 일단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걸 배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부적으로는 평가원스러운 단어 학습, 구체적인 뜻이 아니라 평가원에서는 논문이나 기사, 좀 추상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 일반적으로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뜻이 아닌 문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뜻, 특히나 논문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 뜻들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단어 학습할 거고요. 그리고 기출 필수 구문 학습, 요거는 이제 제 모든 커리큘럼에 계속 들어가 있는데, 한 문장을 뭐 긴 문장이 됐든 짧은 문장이 됐든 그냥 쭉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만 추출하는 방식을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힘을 넣었다 뺐다, 안 중요해 중요해, 요걸 좀 배울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의 측면에서는 제가 교재를 구성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주제 문제 배우고 제목 문제 배우고 빈칸 문항 배우고 순서 문항 배우고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제 문제를 풀 때랑 제목 문제를 풀 때 풀이 방향이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학생들이 실제로 이 어떤 풀이 느낌이라든지 어디서 차이를 느끼냐면은 논리 구조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논리 구조를 안 배운 사람들도 이건 느껴요. 여기서 갑자기 바뀌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얘 가지고 읽었어요. 이런 식의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지문을 접근할 때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애초에 이제 논리 구조를 다 나눠 놓은 다음에 그에 맞게끔 최대한 비슷한 느낌들 모아놓고 이런 느낌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이나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유형별로 묻는 거는 당연히 쉽죠. 아이들의 실제 사고 과정을 반영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거 관련된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 자, 이제 루틴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도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모든 글을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뭐 최상위권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이해 안 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했었어요. 라는 식으로. 공부 잘한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맞추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푸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가 중요한 거는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다 작업을 해놔야 되고요. 시험에서는 꼭 그 어떻게를 반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임기응변에 좀 정확한 임기응변 정도만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내가 그 방법으로 안 써도 술술 잘 익히는데 그럼 굳이 못하려 그걸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상황을 가정을 했었을 때 헐, 나 이거 이해 안 돼. 어떡하지?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한다. 그게 루틴입니다. 이제 요거 관련해서 좀 재밌는 옛날 말이에요. 오카메 면도날, 오캄스 레이저. 오카메 면도날은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꽤나 공감할 이야기인데 오카메 면도날의 핵심은 그거예요. 한 가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었을 때 가장 간단한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자른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오카메 면도날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지치듯이. 그래서 이제 제가 강좌를 짤 때나 학생들이 생각을 할 때 좀 꼭 고려해야 되는 게 우리는 제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효율성과 문제를 맞춰야 한다는 정확성이라는 요 두 축 사이에서 선을 정해야 돼요. 정확성 100%면 시간이 당연히 모자르고요. 효율성 100%면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정답을 고르는 게 학생들의 임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정답을 잘 맞추고 있는 학생들은 정확성이 많이 높은 상태인 거고, 근데 잘 맞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정확성을 위해서 효율성을 희생시킨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선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너무 정확한 쪽으로 가다 보면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 정도, 이 정도의 단서만 가지고선 풀자라고 하는 게 제가 알려드리는 오카메 면도날의 한 측면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무기가 100개 있다고 좋은 게 아니다. 무기가 3개만 있어도 괜찮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오카메 면도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기는 잘 쓸 수 있는 3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 루틴 교재를 짤 때는 통계 분석을 먼저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논리 구조, 단서 유형 그런 것들 사고 흐름을 반영한 거 쭉 정리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순추론 문항보다는 역추론 문항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럼 역추론 문항을 조금 더 힘을 줘서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제 아이들도 실제로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갔었을 때 범용성이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경향상 이런 유형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들어가자라는 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전략을 확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짤 때 문항 유형별 빈칸 순서합 이렇게 나눠서 하진 않고요. 빈칸 안에서도 어떤 단서를 쓰이고 있는가, 어떤 사고 흐름을 요구하는가를 나눠서 교재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카메 면도날이나 루틴과 관련된 내용으로 추가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답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게 영어 배우는 사람, 국어 배우는 사람의 딜레마인데 이 내용은 다시 안 나와요.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지문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 지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는 지문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답의 근거가 A라면은 A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 문항으로 단적인 똑같은 거예요. 이건 영어로 쓴 거고요. 똑같은 문항의 이제 접근 방식을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 vice versa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이게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 반대도 성립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subjective experience is extended into the external environment. 주관적 경험이 외부 환경으로 확장한대요.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래요. 하고선 이 문장이 나왔어요. 주관적 경험이 외부 환경으로 확장한대요. 반대는 뭐겠어요? 외부 환경이 주관적 경험으로 확장한다라는 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외부 환경이 반대로 어디로 가요? 주관적 경험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답을 넣어놨나요? 안 넣어놓은 것 같아요. 주관적 경험과 해결책에 영향을 주는 요 표현이 나오는 게 좋았었던 거죠. 그럼 학생들은 요 지문을 배웠을 때 뭘 배우는 거냐? vice versa가 있었을 때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뜻이며 반대쪽도 요렇게 양쪽이 다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봐 라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요. 주관적 경험이랑 환경은 붙어있는 거 이런 식으로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 가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근거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걸 배워야 한다라는 것 그게 요 루틴에서 주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름의 제 고충이기도 하고요. 올바른 이 컨셉트를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어랑 영어를 교습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게 전 좋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귀납이에요. 이제 출제된 모든 문항들을 모아놓고요. 오케이 이런 문항들이 이렇게 푸는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 하는 식으로 하나하나씩 모아둡니다. 카테고리화를 시켜요. 그러고 나서 걔네들을 이제 다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을 짭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걸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이거 배우는 거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이거 배우는 거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계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구잡이식으로 모아가지고선 문제집 딱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종합평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단어, 문장, 논리, 추론 지식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한 문제를 배울 때 너무 배워야 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잘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를 잘 나눠서 학생들의 사고 흐름을 순차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귀납, 이론, 연역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요 방향대로 이제 교재와 강의를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티나이즈라는 서브 교재를 둘 건데요. 이제 학생들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1단원부터 예를 들어 뭐 4단원까지 다 배웠어요. 그래서 쭉 배웠어요. 그러면은 1단원이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 아마 영상을 보시는 어떤 학생분들은 좀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서브 교재에서는 어떻게 가냐면은 쉬운 문항을 넣어놔요. 이거 쉬운 문항은 뭐냐면은 듣기랑 내용 일치 이런 문항이 되게 쉬운 문항들이에요. 이걸 지금 시즌에 넣는 이유는 9월 모의고사 때문인 거. 시험 루틴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고난도 하프 모의고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작은 테스트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첫 주차 때 가르치는 내용부터 9주차 때까지 쭉 갔었을 때 배우는 내용이 주차별로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6주차에 갔었을 때 1주차의 내용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제 모든 유형들이 들어간 하프 모의고사를 매주 풀게끔 할 겁니다. 그러면은 시험 전략, 시험 감, 앞서서 배운 거 감 안 떨어지게 유지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컨셉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시스템. 어떻게 학습을 꾸릴 것인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정규 수업. 정규 수업에서는 주차별 개념 학습인 점, 여기 좀 중요하고요. 이제 각 주차별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단어, 문장, 논리, 추론도 다 배우고요. 전부 다 한꺼번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해당 파트 관련해서는, 해당 개념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정규 수업은 뭐 일반적인 강의랑 비슷하고요. 클리닉으로 넘어와서는 전부 다 자체 제작 콘텐츠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는 기출문제 많이 돌렸는데 클리닉에서 기출문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못 봤었던 문항들이 다수 껴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요. 자꾸 문의가 들어와요. 조교가 운영하는 거 아니냐. 저는 무조건 오고요. 조교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저는 무조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 문장, 논리, 추론 전부 다 배울 수 있게 단어 테스트, 해석 테스트 이런 거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정규 수업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딱 왔었을 때 하나의 세트로서 배우고 기분 좋게 갈 수 있게끔 구성을 했어요. 정규 수업에 들어가는 메인 교재도 자체 제작 해설지가 전부 다 있고요. 1대1로 전부 다 질의응답 해줍니다. 클리닉 시간에 오면은. 뭐 예를 들어 미진한 학생만 클리닉 오는 거 아니고요. 모든 학생들이 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클리닉을 진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것도 전부 다 트래킹해서 빠짐없이 움직이도록 하고 있고요.
학습 관리 측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들께서 좀 많이 궁금하실 사항일 것 같은데, 노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나간 개인 과제들 전부 다 점검해서 볼 수 있게끔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클리닉, 이행사항, 단어 테스트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전부 다 거기 실릴 겁니다. 그리고 주간 단어 테스트, 정규 수업 때 단어 테스트 추가로 더 보고요. 근데 막 엄청 어려운 단어를 하진 않아요. 평가원에서 기본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것만 움직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평가원에서 A라는 단어가 어려운 게 나왔어요. 그럼 얘를 외워봤자 얘는 도망갑니다. 다시는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타겟팅해서 우리가 외워야 하는 한 단어를 타겟팅해서 외우려고 할 때 그럼 몇 개의 단어를 외워야 되냐? 한 100개, 200개는 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는 그 지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provide, 제공하다 이런 거 당연한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 배우고 이제 평가원에서만 자주 쓰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논문 같은 데 실려 있는 그런 단어들을 위주로 좀 테스트를 봅니다. 클리닉이엔도 이 월간 설문조사 상담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대체로 다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이 와요. 이게 뭐냐면은 매월 학생들한테 학습 고민이 있는지를 많이 물어봐요. 이제 수업에 대한 뭐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물어보는 겸 해서. 그때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국어에 고민이 있다라고 할 때 그 관련한 답변을 상당히 길게 카톡으로 보낼 때 더보기 뜨잖아요. 그 더보기 뜰 만큼 보내줍니다. 제가 이제 N수생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전부 다 공부 방법론을 건드려주고 있어요. 일종의 담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틈틈이 연락이 와요. 좀 요새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그런 개별 상담도 꽤나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부 프린트물은 제가 유튜브 하단에 링크를 몇 가지 걸어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학원 측에. 그러면은 제 현장 설명회를 할 때 드리는 배부용 프린트 연결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볼 수 있게끔 좀 깔끔하게 구성한 노션 랜딩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시면은 저에 대해서 좀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션으로 이제 수업이 운영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링크 타고 와주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컨텐츠. 어떤 내용들을 제가 다루게 될 것인가, 어떤 문제들을 풀게끔 할 것인가인데, 기본적으로는 통계 기반 컨텐츠 기획이에요. 여기 이제, 아이고야, 조금 화면이 안 보이는데요. 제가 이 자료가 뭐냐면은 평가원에 지금 7개년이고요. 교육청 것도 있고요. EBS도 다 있어요. 그래서 논리구조도, 그리고 유형, 단서 유형, 그리고 오답률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반영한 자료예요. 그래서 지금 쭉 제가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오답률과 분포도 그리고 최근 3개년 동안 어떻게 나왔는가 그것들을 고려를 해서 요새 적합한 느낌에 맞게끔 교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즌 중에는 겹치는 컨텐츠는 안 나오고요. 1년짜리 커리큘럼을 짤 때 그걸 다 고려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난이도가 높은 애들도 별도로 빼놔가지고선 필요할 때 들어갈 수 있게끔 통계로 이제 컨텐츠를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000개 이상의 문항들이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이제 컨텐츠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 문항은 자체 제작 해설지가 다 만들어져 있고요. 아이들한테 배부를 해주고, 그리고 그 자체 제작 해설지도 QR코드에 있어요. 그 배부용 프린트에 어떤 식으로 해설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 논리구조도와 학생들이 이 지문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했으면 하는 거, 복수 포인트, 그런 거 다 적혀 있습니다. 해석이나 해설 다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제가 요 강좌를 항상 짤 때마다 고려하는 게 추가 학습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학생들이 나가서 영어를 내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구성을 합니다. 하나의 완결성 있는 이제 강좌만 듣고선도 완결성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이제 영어가 입시에 있어서의 위치도 좀 고려하셔야 되는 게, 영어는 국어, 수학, 탐구하고 남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하루에 정말 많아봤자 1시간 반을 넘겨서는 안 돼요. 물론 예체능은 예외입니다. 예체능은 추가 학습을 할 수 있다라면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뭐 워낙 이제 미술이라고 하면 미술 시간을 많이 쏟다 보니까 녹록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강좌를 듣게 될 경우에는 추가로 더 배울 사항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럼 더 안 배운 이것만 해도 1등급이 무조건 나오나요? 결과는 어떤 강좌여도 어떤 학생이어도 얼만큼 공부하더라도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어느 정도 약속드릴 수 있는 게 동일 시간 대비 개념의 활용과 개념의 이해를 최대한 빨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자신 있는 영역입니다. 첫 수업을 들었을 때 이해가 쏙쏙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2주, 3주 듣다 보니까 이게 한 두세 달에 걸쳐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2주, 3주면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 수강 후기 피드백에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배우다 보니까 되게 빨리 쉽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도 들렸고요. 그래서 이제 시즌3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전에 좀 특수한 지점이라고 했는데 학습의 마지막 지점이고요. 그러니까 최고점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고 드디어 시험에 대한 직접적인 대비를 하게 되는 공간이에요. 요거는 이제 학부모님들 학생들한테 좀 상식적인 내용이라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건데 우리가 수험생활 초에서 끝으로 갈 때 학습 방향성이 달라요. 수험 초에는 당연히 학습이 중요하고요. 수험의 수능에 가까워질 때는 시험이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즌3는 딱 요쯤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습이 점차 꺾이고 시험이 점차 중요해지게 되는 시기예요. 자, 그리고 요 그래프는 저거랑 조금 다른데 우리가 공부를 함에 따라 최고점은 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험 대비를 함에 따라 최저점, 안정적인 성적권대가 점점 올라가요. 그럼 시즌3는 한 요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최고점을 드디어 마지막으로 조금 올려놓고요. 최저점을 많이 올려놓는, 그래서 성적 폭이 점점 높게 나오게끔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즌3의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국어랑 영어는 올바른 관점을 가진 채로 꾸준히 학습하는 게 좋아요. 좋은 이론의 틀을 바탕으로. 이게 선생님을 계속 바꿔서 타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읽으래, 저 사람은 저렇게 읽으래, 이때는 이렇게 하래. 이게 혼란스러운 게 더 큰 문제예요.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돼요. 국어랑 영어는. 그래서 시즌4도 시즌3를 들은 사람들을 아무래도 제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제 기존 학생들이 아무래도 더 사랑스럽다 보니까. 그래서 시즌3를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시즌4에서 배울 때 학습 효용감이 더 높게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해평가는 not about knowledge, it's a world of perspective, 관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현 시즌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 강사 슬로건입니다. 당신의 감성적 영어를 이성적으로. 감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성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접근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성적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단글리시 생각의 차이 수능 영어 강사 김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